안녕하세요. 마켓남입니다.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4.567% 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높이 올라왔어요. 올해 초에 올라왔던 거 이후로는 두 번째로 현재 국내에서 높은 금리 수준인 것 같은데, 물론 과거에도 이때보다 높았던 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은 4.5% 고요. 이때 과거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5.5% 수준이었죠. 그것보다 이미 1%가 낮아졌는데, 고때의 수준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얼마 전에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됐죠. 네, 무디스에서 강등을 시켰는데요. 전 과연 그것 때문인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이미 S&P하고 피치가 예전하게 신용등급을 강등시켜서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그것 때문이다, 뭐 어쨌든 신용등급 상대사가 전부 다 등급을 다운시켰으니 이건 분명히 임팩트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그럼 만약에 신용등급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런지 한번 좀 살펴보고, 과거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금리가 올라간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런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를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시켰습니다. 트리플 A에서 AA1 다른 곳에 이제 AA 플러스하고 이제 같은 거죠. 이거하고 같이 하향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요렇습니다. 재정 적자 및 정부 적대 기조, 요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죠.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이미 2025 년에 9%로 예상되고, 정부 부채는 현재 98%에서 134% 까지 늘어난다. 이자 비용은 현재 18%에서 30% 까지 늘어난다. 요런 정부 부채에 대한 인식들이 안 좋게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미 무디스도 평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기 위해서 요런 등급 하향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죠. 그럼 과거에 어떤 신용 등급이 있었나, 언제 있었고 왜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최초의 신용 등급 하향은 S&P였습니다. S&P 스탠더드 앤 푸어스고요. 2011년 8월 5 일이죠. 이때가 뭔가요? 네. 유럽 재정 위기가 있던 때죠. 한창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피치가 2023년 8월 1 일에 AA 플러스로 또 하향을 했죠. S&P하고 동일하게. 이때는 뭐였을까요? 코로나가 2023년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이미 지나고 한창 이제 재정 풀어서 어 미국의 성장을 도모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16일 무디스가 AA1으로 하향을 했는데, 이때도 재정 구조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하향을 했죠. 자, 여기 저 셋 다 공통적으로 어떤 재정에 대한 요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어요. 그럼 셋 다 이제 동일했느냐, 그리고 어떤 시장에 미치는 임팩트는 어떻게 됐을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의 시용등 강등, 이때의 원인이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고, 핵심적으로 작용했던 원인, 그리고 이때 부채는 어땠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 대응은 어떻게 할 수 있었나라는 점을 한번 좀 비교해서 볼게요. 먼저 2011 년도 S&P가 내렸을 때입니다. 이때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갈등이 이유였어요. 재정 지출 자체는 그렇게 또 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엄청 높은 것도 아니고 또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때가 이제 오바마 행정부 시대였는데, 이때 처음으로 이제 셧다운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오바마 행정부가 그것 때문에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때 공화당의 어떤 티파티, 프리덤 코커스 이런 쪽에서
보수 강경 보수 쪽에서 "재정을 줄여라. 작은 정부를 해라."라고 하면서 쉽게 이거를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셧다운 위기가 처음으로 그때 왔었습니다. 어 그때의 정부 부채라는 거는 높지만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었고 이자도 GDP 대비해서 1.2% 정도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 재정 위기였던 시기죠. 최초의 금융 위기가 2008 년에 그때였고 이어서 바로 이어진 유럽 재정 위기 요때였기 때문에 뭐 양적 완화하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낮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양적 완화로 대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부채 나가는 걸. 그래서 요렇게 대체를 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정책 대응이 가능했었습니다. 게다가 2023 년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정부 갈등보다는 이제 부채 구조 자체에 대해서 이제 지속 가능성을 이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할 때입니다. 피치가 때릴 때인데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적자가 좀 누적이 됐죠. 이제 그때 팬데믹을 극복한다고 재정 적자를 크게 늘렸었던 때고요. 이때 그러면서 이제 부채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히어로 액트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찔러 주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요렇게 하면서 부채가 계속 높아져서 언제였죠? 바이든 행정부 때였죠. 바이든이 그래서 계속 의회하고 또 얘기하고 셧다운을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갔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셧다운 위기가 나오고 또 그 부채 한조 협상에서 쪼끔 늘리고 또 늘리고 다시 또 셧다운 위기 또 늘리고 연마다 계속 했던 고러한 일이 이제 매년 연례 행사로 나타났던 때가 2023 년대입니다. 이때의 부채 수준이 이제 너무 높아졌어요. 음. 이자 부담도 계속 확대됐습니다. 이자가 느는 게 이제 금리도 높았죠. 이 고금리 지수가 써 있는데 금리가 높았어요. 그래서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때하고 대비해서 2배, 이자가 GDP 대비해서 2.5%로 비중이 늘어납니다. 정책 대응이 안 되던 게 고금리 하자였어요.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크게 척척척 올리던 뭐 빅스텝하고 자이언트 스텝 얘기 나오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좀 줄였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못 줄였죠. 못 줄였어요. 이럴 때였고 그 여파가 2025 년으로도 이어집니다. 이번에 한 것도 마찬가지 2023 년하고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이자 비용이 확대되고 복지비 확대, 뭐 메디케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메디케이드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죠. 그래서 적자가 구조화가 됐어요. 그래서 재정 적자가 계속 구조화되는 그런 거고 이제 정부의 이런 구조가 지속 가능성이 약화되는 수준이죠. 이자가 벌써 GDP 대비 3% 이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근데 여기에 지금 감세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감세안이 통과되면 뭐 세금이 덜 받는 거죠. 그런데 을 정부를 구조조정해서 재정 부채 규모를 좀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했어요. 그래서 재정 적자 확대가 예상됩니다. 그럼 이럴 때 정책 대응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으로 이를 대응할 것인가라는 게 결국 어 기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의 좀 근본적인 이유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때 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S&P가 등급이 떨어졌을 때는 이때는 언제였다고요? 재정 위기. 유럽의 재정 위기였습니다. 그때는 블랙 먼데이였어요. 발표 일단 예상을 못 했습니다. 아무도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라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라는 상황을 예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블랙 먼데이가 나왔고 금리도 그 이후로 쭉 빠집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는 이거는 일단 뭐 물론 등급 강등도 원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일단 위기가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측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처음 있는 일을 당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확 높아졌죠. 그러면서 어 현금 캐시를
필요로 하는, 그리고 또 안전자산 선호가 엄청나게 강해지는 요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등급이 빠지면 미국 신용등급 빠지면 미국 금리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여기서 이제 증명된 게 어 '안전자산은 미국채밖에 없다 그래도.'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엄청나게 빠지고 주식도 엄청나게 빠졌죠. 그래서 그것이 쭉 빠져서 이어지는, 언제까지? 10월 월까지는 쭉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좀 반등을 하겠고요. 금리는 여기서 더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게 2011 년도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2023년 피치가 등급을 강등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팬데믹 이후에 재정 적자를 확확 쓰면서 경기를 팍팍 키우던, 고압 경제를 하던 그때였습니다. 이때 금리가 쭉쭉 오르는 모습, 요 중간에 등급 하락 있었지만 추이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그리고 다시 11월 말 지날 11월이 지날 때까지 금리는 쭉 올라가고요. 어 주식시장은 뭐 이때 이후로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이때 이후로 조정을 받긴 했는데 그 이후로 날아가죠. 그 이후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 자체의 변화는 없었다. 뭘로 인해서? 등급으로 인해서 하는 변화는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올해 무디스의 등급 강등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단 보시면 금리는 쭉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르고 있었고 등급 강등하면서 살짝 뭐 출렁였지만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주식도 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식도 오르고 있는데 등급 강등 이후로 좀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전의 맥락을 좀 보시면 금리는 올해 초에 들어와서부터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유가도 빠졌고요. 유가 하락이 있었고 또 트럼프 자체가 금리를 낮추는 걸 원한다라는 금리 인하 압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쉽게 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정부 부채 감소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금리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주식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 얘기 쭉쭉 하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주가가 쭉 빠져요. 빠집니다. 어 이런 부분들이 빠지다가 이제 4월 달에 관세 전쟁이 일어나죠. 중국과 관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중국한테 트럼프가 사실상 지면서 주가도 회복을 하고, 근데 그게 금리가 오를 일일까요? 글쎄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고거의 원인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미국 신용등 강등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상승, 이거 다 사실 이것 때문이죠, 이거. 정부 부채입니다. 미국의 정부 부채가 GDP 비중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미국 의회 예상국 자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사실 첫 번째 S&P가 등급 강등될 때 그때 크게 한번 늘었는데요. 이때 밑에 있는 것이 재정 적자인데 여기서 분홍색 부분, 이자 지출이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정 적자가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 가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2023 년도가 트리거였죠. 어떤 일종의 트리거. 이때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때부터는 계속 늡니다. 왜냐고요? 금리가 높잖아요. 금리가 높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금리가 높으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또 정부 주체를 늘려가고, 그리고 여전히 금리가 높으니 또 정부 부채 늘어나고 정부 부채 이자가 계속 늘고, 이는 또 정부 부채로 막고, 요러한 악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정부 그 이자 지출이 재정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 부채도 계속 늘고요. 정부에 돈 나가는 부분을 한번 여기서 살펴보면 GDP 비중으로 봤을 때요. 이제 카테고리별로 크게 나눠보면 헬스케어가 있고요, 첫 번째. 헬스케어는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요. 현 시점 대비해서 앞으로 봤을 때 계속 늡니다. 소셜 시큐리티 별로 안 늘어요. 거의 그대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other, discretionary 이거 재량 지출이죠. 재량 지출. 요런 것들은 줄어요 오히려. 이게 현 시점 대비해서 줍니다. 그리고 이자입니다. 이자가 늘어요. 결국 늘어나는 게 헬스케어, 이자 요 두 파트는 재정 절차를 확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에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고 하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 하나가 미국 하원 본회의를 5월 22일 날 통과를 합니다. 소위 메가빌이라고 불리죠. 감세 법안이에요. 215대 214로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끝은 아닙니다. 뭐 상원까지 가야 되고 상원에서 좀 수정될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하여튼 그렇지만 어쨌든 큰 틀 자체는 유지되면서 갔다. 그래서 그 틀을 뭘까요? 뭐 첫 번째 내용은 기존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거예요. 트럼프 1기 때 나왔던 개인 소득세 감세 부분을 영구화시키는 겁니다. 이거 원래 2027년이었나요? 2026년이었나? 요때 이제 종료가 되는 건데 이걸 영구화시켜 버렸고요. 상속세 면제 한도도 이제 확대한 거를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법인세 감세도 유지하는 거. 이거 전부 다 1기 때 했던 건데 이걸 그대로 가는 걸로 한 거고요. 즉 거기에 더해서 추가로 감세를 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팁, 초과 근무 수당, 자동차 대출이자 이런 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걸 면세하고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이건 뭐 우리나라도 필요한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그리고 주 및 지방세 공제항도를 확대하는 것. 이런 추가적인 감세 조치들이 또 있습니다. 뭐 감세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지출도 깎아요. 주로 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에서 깎습니다. 메디케이드에 대한 이걸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시키고요. 오바마 케어에 대한 보조금 축소하거나 폐지해서 이쪽 아까 보셨던 두 가지 중에 하나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을 축소하는 쪽으로 합니다. 물론 뭐 그 외에 이제 국방비 국정 보안 강화 뭐 장벽 설치 법안 예산 확보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들 저희가 보고자 하는 정부 부채 관련돼서 중요한 것들은 감세를 하고 그리고 건강보험도 축소했다. 하지만 위에 게 더 크죠. 그래서 CBO가 미국 정부 부채 향후 10년간 3.8조 달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이러한 상황 트럼프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정부 부채는 뭐 늘어나고요. 감세는 해야겠고 이를 관리는 해야겠고요. 국채 금리를 그러면 낮춰야 할 것 같은데 새로운 방법 하나를 새롭진 않죠. 방법 하나를 다시 꺼내듭니다. 관세죠. 다시 관세를 꺼내듭니다. 이 관세라는 정책에 붙어 있는 옵션을 보시면 경제 교섭력은 확실히 증가를 해요, 상대국하고. 그리고 무역 장벽을 관통해 버립니다. 뭐 우겨 버리면 되니까요. 싫은 말 하나. 근데 그렇게 중국한테 했다가 "그래 말게."라고 해서 잠깐만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된 케이스고 하지만 그건 중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고요. 그 외의 경제 권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 이런 곳들은 사실 그런 강짜를 부리기가 좀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붙어있는 교섭력, 무역 장벽, 관통력은 높아요. 하지만 부작용도 있죠. 나쁜 옵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증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 미국도 포함이죠. 글로벌 경기가 교역량 감소 등으로 인해서 하락합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신뢰도가 감소해요. 이게 조금 문제가 되죠. 하지만 글쎄요. 지금 이미 헤지 펀드 등에서 레버리지 자산들 이미 어느 정도 포지션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두 번째 받는 충격은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금융시장이 이미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관세의 정책에서 좀 후퇴를 했을 때 이 상당 부분 회복을 해 버렸어요. 좀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관세를 다시 쓰기가 사실 부담스럽지 않죠. 경기 둔화 일어나는 건 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주식도 이미 다 돌아와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좀 빠진다고 해서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쫄 필요가 없는 상황, 오히려 이득일 상황일 수 있죠. 이 신뢰도 간 부하 문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포지션들이 더 이상 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급하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이 한 차례 푸닥거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 교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꼭 먹고 알 먹고가 될 수 있는 정책이 지금 현재는 바로 관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미국 벌써 관세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EU에 대해서 6월 1 일부터 관세 50% 부과하겠다.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또 들어가는 건 미국 내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다. 우리나라는 오케이. 하지만 너네는 안 돼.'라는 쪽으로 나왔고요. 이게 우리나라도 좀 불똥이 튀었어요. 해외 생산 스마트폰에 대해서 6월 말부터 최소 25% 관세를 부과할 것을 좀 고려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이 만드는 갤럭시 포함이고요. 애플의 아이폰도 역시 포함입니다. 뭐 미국 내에서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어요. 결국 자기네 쪽으로 해라. 리쇼어링 정책인데 뭐 지금 당장 그게 되나요? 그게 안 되죠. 결국 그럼 관세를 때려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정도로는 뭐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번 얘기해 봤던 걸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죠. 그 원인은 신용등급 강등도 있어요. 있지만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거, 감세 보완 통과 이런 것들과 같은 미국 정부 국채의 증가가 계속 우려가 된다는 점이고, 그리고 또 그 한 발짝 더 뒤에는 금리가 높아요. 금리가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자 부담이 계속 느는 거죠. 결국 이것들이 전부 다 미국 국채 공급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담이 증가한다는 거는 그럼 요걸 없애려면 수요를 확대시키면 돼요. 공급이 늘면 수요를 확대시키면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수요를 확대를 추진하고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요것도 한번 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 경기를 다운시키면 됩니다. 경기를 낮추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재개가 될 가능성이 좀 다시 높아졌습니다. 미국 뭐 더 세부적인 방법 볼까요? 미국 국채 수요는 SLR 규제 완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어떤 미국 대형 은행들이 국채를 살 수 있는 어떤 룸을 만들어 주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해요. 미국 대형 은행들이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코인으로 유입된 자금들은 뭘 하냐?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국 국채를 사는데 자금을 쓰는 거죠.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달러화하고 이제 연동되는 코인이니까 1대 1로 이거를 이제 국채 사는 데 쓰겠다라는 거죠.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쓰기가 쉬워요. 금융시장이 안정화됐어요. 기존 수준으로 좀 원래 관세 정책 하기 전의 수준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오히려 정책을 다시 시작하는 데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금리 인하를 시킬 수 있는 명분이 좀 늘어나게 되죠. 또 관세 자체로 이제 감세안으로 인해서 생기는 세수 부족, 이거를 관세로 좀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니즈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금융시장이죠.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건데요. 국채 금리는 이렇게 되면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미 공급 부담은 다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랐습니다. 수요가 확대가 된다라는 게 만약에 보이면, 그리고 관세 정책이 재개가 되면 국채 금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는 주식의 방향성 자체는 조금 이미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내려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봐야 될 건 최근에 유럽 주식 시장, 특히 독일 주식 시장 같은 것들이 미국 주식 시장 대비해서 상당 부분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요게 좀 되돌려질 가능성, 특히 EU 쪽에 만약에 관세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요 부분이 되돌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달러화 약세, 달러화는 앞으로 좀 꾸준하게 장기적으로는 좀 약세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렇게 정부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고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 하락, 그리고 경기 둔화 요런 부분들이 좀 더 가져야 될 경우에 달러화의 약세가 좀 더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거고요. '금리 강세가 보일 수 있는 환경이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미국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안전자산에서는 결국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금으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셔야 되고, 또 외국 중앙은행들이 달러화 약세 속에서 달러 자산을 계속 그렇게 꾸준하게 팍팍 늘릴 수 있을 것인가 보다는 금으로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는 게 조금 더 트렌드에 맞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또 환경이 변하면서 또 다른 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글쎄요, 마켓남은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은 이렇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요런 어떤 큰 환경 변화가 지금 앞으로 어떤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 재테크나 투자를 이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세요. 지금까지 마켓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